일반적으로 소화기는 목재, 종이 등의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어떤 종류의 화재가 일어날지 모르는 가정의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주갑식 분말 소화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하는 것이 누가 사용할 것인가인데요. 앞서 말한 주갑식 분말 소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적지 않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중년층의 사용에 적합.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에는 사용이 쉬운 소화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에 직접 던지는 방식인 투척용 소화기나 뿌리는 방식의 스프레이 소화기를 구입하세요.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초기 진화. 초기 화재 시에는 이제 불꽃에 힘이 작기 때문에 소화를 그만큼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 불씨를 작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확산 자체가 되는 속도가 또 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신속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텐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소화기를 화재 장소로 옮기고 안전핀을 뽑아야 하는데요. 자칫 당황해서 상단 손잡이를 누르게 되면 압력에 의해 안전핀이 빠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핀을 뽑았다면 이제 호스를 잡고 손잡이를 힘껏 누르면 소화약재가 분출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분말식 소화기는 공기를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 때문에 바람을 등지는 방향으로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하면 더 확실한 효과가 있겠죠. 또한 소화기 방출 시간은 20초 정도가 적당하고요. 소화기 분말이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에 비치된 옥내 소화기 경우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 화재 발생을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화전을 열고 호스를 꺼내 화재 장소로 이동. 한 사람은 남아서 소화기암의 개폐 밸브를 돌려 물을 틀어주는데요.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호스를 잡고 물을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직사광선과 높은 온도, 습기를 피해야 합니다. 철제로 이루어진 소화기에 부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소화기 안에는 소화약재 분말이 들어있는데요. 이 소화약재가 굳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안전핀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추갑식 소화기의 경우 지시 압력계 확인이 필수. 내부에 높은 압력이 유지되면 수분이 침투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소화약재가 응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소화기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처럼 구형 가압식 소화기가 폐기되지 않는 이유는 유통기한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소화기의 교체 주기는 이제 그 생명을 다한 경우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내구 연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공서에서는 이 소화기를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 관리를 잘한 상태에서 8년 정도 지나면 그 생명을 다한다고 봐서 8년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유레카! (1250년) 영국의 철학자 로저 베이컨은 우리 삶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예언하는데 먼 옛날 바퀴가 발명되고 사람들은 바퀴가 달린 수레를 만들어 물건을 옮기는 데 사용했어요. 무거운 수레를 움직이기 위해 소나 말 같은 동물의 힘을 이용했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금세 힘이 빠져버렸고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힘을 얻어보려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82년에 그린 설계도가 발견되어 과학자들이 설계 그대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것은 놀랍게도 태엽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주차였답니다.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시몬 스테비는 나무 수레에 돛을 달아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풍력 수레를 만들었지만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않아 실패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의 과학자 뉴턴은 물을 끓여 증기를 내뿜는 힘을 이용한 증기 추진 자동차를 계획했지만 만들어지진 못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최초의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1760년대 프랑스 군사 기술자였던 니콜라스 퀴뇨가 어떻게 하면 무거운 대포를 전쟁터에서도 쉽게 옮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중 증기의 열 에너지를 기계 동력으로 바꾸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알게 되었고 이 방식을 이용해 물을 끓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최초의 증기 엔진 자동차를 발명하게 됩니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증기자동차 시험 운전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브레이크가 없던 퀴뇨의 자동차는 최초의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답니다. 커다란 물통을 싣고 있는 마차의 형태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그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죠. 그 커다란 물통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스팀을 이용해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기구물을 장착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마차를 구동시키는 정말로 구동시키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말이 없는 그 마차가 가는 그런 것처럼 보였던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식 자동차는 언제 발명되었을까요? 1883년 세계 최초의 자동차 공장을 만든 사람은 칼 벤츠였어요. 벤츠는 최초의 휘발유 엔진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발명했는데 이 자동차는 오늘날 자동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자동차는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 가격이 비쌌다고 해요. 그럼 누구나 자동차를 타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헨리 포드는 어릴 때부터 농사보다 기계에 관심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져 쓰러지자 걱정이 된 어린 포드는 말을 타고 이웃 마을에 의사를 부르러 가게 되는데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거리는 줄어들지 않고 결국 치료가 늦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말보다 빠른 것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포드. 15살 때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포드는 1903년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고 1911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대량 생산 시대에 문을 열었어요.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가격은 거의 4분의 1로 떨어졌고 750분이 걸리던 조립 시간은 90분으로 줄었다고 해요. 이후 세계적으로 25만 대가 생산되며 대중들에게 자동차가 보급되었답니다. 유레카! 플라스틱의 수명은 약 45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사용하죠.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해양 오염의 심각성은 지난 40년간 100배 이상 증가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는 이미 플라스틱 섬이 생겨났죠.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어떨까요? 플라스틱은 소각 시에도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 호르몬이 발생해서 오염도는 더욱 가중되기만 합니다. 플라스틱 산업은 환경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원유 고갈과 가격 상승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플라스틱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의 원료인 원유 대신 옥수수, 밀 껍질이 사용됩니다. 먼저 원재료들을 넣고 에어제트를 통해 고온 분말로 분쇄해줍니다. 곱게 갈려진 분말은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태 분쇄한 원료로는 플라스틱 특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분쇄한 원료와 플라스틱 성분을 가진 첨가제를 일정 비율로 배합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배합된 원료들을 왜 얇고 가늘게 뽑는 거죠?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원재료로 곧바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 펠릿을 제조해야 합니다.
기계에서 떨어지는 쌀알갱이 모양들이 전부 펠릿인데요. 플라스틱 칩이라고도 합니다. 지름 또는 한 변이 2-3cm의 기둥 모양이 되도록 자릅니다. 석유의 원료를 이용했을 때는 분해 속도가 보통 100년 이상, 200년, 300년까지도 걸리는데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천연물 소재를 도입을 해서 분해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30% 내지 40%의 분해율을 가지고 있고 50일이나 60일 이내에 분해가 되어지는 것을 저희 장비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옥수수와 밀 껍질을 원재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들입니다. 정말 놀랍죠? 여기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수요와 공급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실험자들에게 2가지 색의 쿠키를 보여주고 각 쿠키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색깔의 쿠키도 수가 적을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색깔의 쿠키도 하나만 그 수를 줄이자 점점 줄어드는 쿠키의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욕망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우리의 뇌를 둔하게 만들고 희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저해합니다. 사람은 그 물건이 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죠. 우리는 이를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